깊은 밤, 나는 손에 쥔 예비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기숙사 단톡방에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한 통의 메시지가 떴다. 너희들 잤어? 내가 시작할게. 그러자 302호가 물었다. 뭘 시작한다는 거야? 어른들, 오늘 밤 너희들 하나도 못 피해. 이 메시지가 나오자 기숙사 단톡방이 순간 발칵 뒤집혔다. 하구들아, 농담하는 거지? 이 사람 누구야? 누가 초대한 거야? 나는 안 도망가. 빨리 나를 찾아와. 302호에는 쌍둥이가 살고 있었다. 그 말을 보고 친구인 줄 알았다. 장난치는 척하면서 놀리려는 거라고. 나는 그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면서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다. 고개를 들어 이미 잠겨있는 문과 창문을 확인했다. 단톡방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밤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너, 기다려라. 이때 607호가 동떨어진 말을 했다. 너희들 기숙사 관리인한테 연락할 수 있어? 그가 왜 갑자기 답장이 없지? 그는 이미 내가 처리했어. 너희들 잘 숨어라. 이번에는 단톡방에서 더 이상 이 농담 같은 말을 놀리지 않았다. 나는 오영달의 전화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기숙사 관리인에게 정말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졸업생이다. 오늘 밤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도교수가 부른 사람들이다. 우수 학생에게는 졸업장을 조기 수여한다고 했다. 졸업장은 이미 기숙사 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오늘 밤만 견디면 가져갈 수 있다. 성질 급한 몇 명이 정말 관리인에게 연락이 안 되자 분노를 다시 단톡방으로 돌렸다. 이 익명의 사람을 맹렬히 욕하기 시작했다. 농담에도 정도가 있지. 너 변태야? 정신병자야? 그 중에서도 302호 형이 가장 심하게 욕했다. 또 직접 가서 맞서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아래층에서 몇 번의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도끼질 소리였다. 무언가를 자르는 듯한 소리였다. 신비로운 인물이 또 메시지를 보냈다. 302호. 곧 너를 찾으러 간다. 나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 협박 메시지를 봤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식은땀이 줄줄 났다. 왜냐하면 302호가 내 옆방이라서 뭐라 말하려는 순간 알아챘다. 607호가 나를 새로 만든 단톡방에 초대했다. 이 방에는 오늘 밤 기숙사에 있는 몇몇 학생들만 있었다. 각각 3층 305호에 사는 나와 302호의 쌍둥이, 4층의 401호와 404호, 5층의 512호, 6층의 607호. 내가 묻기도 전에 607호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조심하는 게 좋겠어. 걘 그냥 미친놈이야. 차라리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게 나아. 막 단톡방에 몰아쓰려던 참에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이 발소리는 여자 것 같지 않았다. 좀 무거웠다. 중심이 잡혀 있었다. 발소리의 주인은 최소 75kg 이상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절로 마음이 불안해졌다. 급히 단톡방에 답장했다. 진짜든 가짜든 우선 신고하자. 아니면 학교 관계자한테 말하거나 경비원 몇 명 보내달라고 문자 보내. 나는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검은 상자를 열었다. 켜짐을 알리는 붉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404호는 혹시 장난일까? 허위 신고는 전교에 비판받는 일이야. 그와 사이가 안 좋은 512호가 바로 받아쳤다. 설사 전교 비판을 받더라도 해야지. 만약 진짜라면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두 사람이 단톡방에서 서로 다투며 무거운 분위기를 쫓아냈다. 내 원래 긴장했던 마음도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옆방 302호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격렬한 비명소리.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계단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곧이어 위층으로 올라갔다. 단톡방의 다른 사람들도 분명 비명을 들었다. 원래는 꽤나 완화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다시 무거워졌다.
305, 302, 너희 중 누가 이상한 소리 낸 거야? 나는 급히 나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302는 좀처럼 반응이 없었다. 단톡방이 잠시 조용해졌다. 401이 나를 멘션하며 물 좀 따라줘라고 했다. 너 302에 무슨 일인지 좀 봐와. 나는 급히 거절했다. 절대 농담이 아니야. 지금 나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 하지만 401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다. 권유에서 협박으로 바뀌었다. 평소에도 그의 미세한 압박에 시달리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문 쪽으로 이동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나도 겨우 작은 문틈만 열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나는 달빛에 의지해 희미하게 복도 끝에 키가 크고 건장한 뒷모습이 있었다. 계단 모퉁이로 사라졌다. 남자였다. 나는 급히 내 발견을 단톡방에 올렸다. 3층 복도에 남자가 있어.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아. 302, 마음이 넉넉한 512. 대답했다. 이 남자는 아마 티수관일 거야. 찻집의 상담원. 어차피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302가 이상 행동을 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모두 일찍 자자. 하지만 404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그 사람 아니야. 상담원은 오늘 휴가 내고 고향에 갔어. 단톡방 사람들은 모두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급히 물었다. 404 너 어떻게 알았어? 404는 오래 생각한 듯한 후에야 답했다. 진짜야. 안 믿으면 물어봐. 401은 성격이 매우 더럽다. 단톡방에서 욕을 퍼부었다. 아마 또 그 302의 여동생인 것 같다. 무슨 남자를 데려온 거야? 남자 없으면 못 사나? 역겹다. 512가 갑자기 제안했다. 많으면 힘이 세다. 우리 모이는 게 낫겠어. 설령 정신병자라도 우리 5명이 그 한 명을 못 이기겠어? 401호는 다들 회복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소설에서 범인이다. 이 계획은 곧 무너졌다. 아무도 감히 밖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때 나가면 말 그대로 산표적이었다. 결국 모두 합의해 문과 창문을 잠그고 신고하기로 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연결 실패한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식은땀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계속 말이 없던 607호가 단체방에 말했다. 전화가 안 걸려. 너무 우연하지 않아? 이 말을 본 나는 식은땀이 더 흘렀다. 그래, 너무 우연해. 우리가 신고하자마자 신호가 차단됐어. 범인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가 단체방에 있을 수도 있고. 607호는 똑똑했다. 이 말은 완곡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뜻을 알 수 있었다. 607호는 단체방에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기숙사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아마 그 미친놈은 혼자가 아닐 거야. 우리 중에 그의 조력자가 있어. 내가 아직 답장을 보내지 못했는데 404호의 개인 메시지가 또 왔다. 나는 이틀 전에 512호를 봤어. 어떤 건달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 512호가 그에게 우리 기숙사의 치와 휴식 시간을 알려줬어. 나는 그 남자가 그 건달인 것 같아. 이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사는 건 학교의 오래된 기숙사다. 평소에는 겨우 10명 남짓한 졸업반 학생들만 있고 게다가 다 여자다. 나는 512호로 돌아갔다. 이렇게 경솔하게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우리 기숙사의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얘기하다니. 그의 목적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가 조력자라는 의심이 매우 크다. 우리 둘은 바로 뜻이 맞았다. 또 510이 없는 단체방을 만들었다. 범인이 2층에 없다는 걸 안 나는 혹시 몰라서 탁자를 문 앞에 받쳐놨다. 모든 걸 끝낸 후 나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백어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512가 나에게 쪽지를 보냈다. 그 조력자는 401이야. 오늘 오후에
내가 400일이랑 덩치 큰 남자를 봤어. 그 남자가 학교 정문에서 둘이 우리 교수 빌딩을 가리키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 나는 400일 바로 위에 있는데 어떡해. 너무 무서워. 나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쪽지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내뱉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607에게 보냈다. 평소에 그리 친하지도 않은데 어쩌다 이런 때만 다들 나를 생각해내는지. 내가 캡처를 보내는 동시에 607이 단체방에서 물었다. 내가 그때 봤던 그 남자,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이 원한 때문에 온 거라면 설득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겨우 남자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고. 400일이 단체방에서 답했다. 아니야. 너희 진짜 살인범이 있다고 믿는 거야?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학교에 들어왔겠어? 머리 좀 써봐. 아마 또 어떤 깡패가 들어온 거겠지. 속아 넘어가다니 진짜 믿었어?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찍어보냈다. 그가 과도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가 나가서 사람 도움받아 경찰에 신고할게. 너 먼저 진정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 단체방에서는 나 빼고 다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나가고 말았다. 나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설마 범인이 정말 512인 걸까? 그런데 그는 오늘 밤 기숙사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 그 남자는 나를 스치듯 지나쳐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건 그가 오늘 밤 기숙사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익숙한 비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4층, 나간 400일이 변을 당한 것이다. 몸을 긴장시켰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더 흘러나왔다. 공기 중에 감도는 듯한 희미한 피비린내. 400일은 학교의 큰언니야. 힘과 싸움 실력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이 무기까지 들고 있었는데 겨우 소리 한 번 내고 살해당했어. 내가 이 장애인이 되어 어떤 꼴이 날지 상상하기 싫어. 무거운 것이 살을 베는 소리가 또 4층에서 들렸다. 607이 나에게 쪽지를 보냈다. 400일이 조장을 바꿨는데 그가 아니야. 512가 거짓말을 했어. 조장은 510이야.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 아마 숨느라 바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만약 조장이 정말 510이라면 왜 내게 자신의 의심을 말한 후에 400일을 죽였을까? 지금 최선의 선택은 설마 400일을 좀 더 희생양으로 삼아 신뢰를 얻기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나는 범인이 512가 아니라고 생각해. 607. 계속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매번 아주 간단해. 하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뿐이야. 바로 밖에 나와서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내가 그에게 물었어. 왜 내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고 두렵지 않냐고. 그는 한참 있다가 내가 제일 협력할 가치가 없어라고 답했어. 나는 냉소를 한번 흘렸다. 약간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를 바라봤다. 아마 가장 무능한 놈이겠지. 만약 607과 합류하면 결말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순조로우면 조력자가 되고 불리해지면 그에게 표적이 되어버려. 게다가 그는 아마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4층의 살인자의 주의를 끌려는 것일지도 몰라. 그 틈에 도망치려는 거야. 나는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607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예비 폰을 만지작거렸다. 설마 가장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이 그룹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300이 뭐해? 너네 왜 빙빙 돌아다녀? 나가서 살아. 이 메시지는 큰 단체방에 보낸 거야. 하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 첫째는 무서워서 범인에게 찍힐까봐. 둘째는 300이가 범인일까봐. 연쇄살인마가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벽. 나는 바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떨리는 손으로 607에게 쪽지를 보냈어. 나 지금 어떡해? 어차피 지금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도
607이 답장했어. 잠깐만. 내가 부계로 물어볼게. 잠시 후 단체방에 무명 부계가 답장했어. 너 아까 왜 그렇게 무서운 비명을 질렀어? 그리고 왜 아까 메시지에 답장 안 했어? 300이가 답장했어. 아까 여동생이 쥐를 봐서. 깜짝 놀랐거든. 메시지 답장 안 한 건 쥐 잡느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그의 바로 옆방인데. 쥐 잡는 소리는 전혀 안 들렸어. 그 무거운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 말고는. 300이 전체가 인기척 없이 조용했어. 하지만 나는 이게 510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 300이 보고 셀카 보내라고 했어. 300이가 바로 알겠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300이에서 물소리가 들렸어. 뭔가를 문지르며 씻는 소리였어. 나는 숨을 죽이고 옆방 소리에 귀 기울였어. 뭔가 놓칠까봐.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 그 사람이 뭔가를 문지르는 소리가 멈췄어.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 삐걱거리는 문 여는 소리가 났어. 그러더니 나왔어. 나는 숨을 죽이고 소리 내지 못했어. 조심스럽게 바깥 소리를 식별했어. 걷는 소리가 멈췄어. 그가 내 문 앞에 멈췄어. 그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문틈 아래로 비치는 그림자를 죽자시 쳐다봤어. 이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학생. 물 좀 빌려줄 수 있어? 남자 목소리였어. 나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었어. 벽 구석에 바짝 웅크렸다. 이 살인마가 얼른 사라지길 바랄 뿐이었다. 긴장해서 눈앞이 깜깜해졌을 때 한참이 지나서 남자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챗. 정말 장난꾸러기야. 남자가 내 문을 살짝 밀었다. 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고는 떠났다. 나는 침을 삼켰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607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02의 메시지는 본인이 보낸 게 아니야. 그 남자가 매번 보낸 거야. 302가 단체방에 셀카를 올렸어. 쌍둥이 중 언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언니 얼굴에 빨간 얼룩이 함께 찍혔더라고. 302 언니는 원래 피부가 하얀데 사진 속 그녀는 얼굴색이 더 창백했어. 새하얀 피부, 얼굴의 붉은색이 더욱 도드라졌어. 그 미친놈은 정말 죽어야 해. 단체방은 더욱 조용해졌다. 607의 부계 정도 더 이상 말을 못 꺼냈다. 하지만 302는 끝나지 않았다. 그가 또 메시지를 보냈다. 잘 숨어라. 쥐야, 나한테 들키지 마. 404는 멘붕 온 것 같았다. 단체방에 어쩌지라고 답했다. 나 너무 무서워. 다음에 그가 나를 찾아올 것 같아. 305, 왜 단체방에서 말을 안 한 거야? 왜? 3층인 나는 단체방에 한 번도 말을 안 했거든. 범인이 나를 모를 수도 있어. 그럼 다음 목표는 4층인 그야. 어차피 그도 단체방에서 말을 했으니까. 607이 이성적으로 그를 몇 마디 위로했다. 다른 방으로 옮겨서 숨어 있어. 하지만 방금 401의 꼴이 너무 참혹했어. 404가 나 움직이기 무서워라고 말했다. 공기 중에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문에 엎드려 문 밖의 동향을 듣고 있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607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404는 그 사람과 한패야. 메시지를 본 나는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급히 타이핑해서 물었다. 매? 그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607. 왜냐면 그 사람이 4층에 전혀 가지 않았거든. 그는 바로 5층으로 왔어. 그가 내 바로 아래에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렸어. 607이 계속 횡설수설하는 메시지를 보내. 나한테 와.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가 바보처럼 생겼나? 범인은 지금 5층에 있어. 607이 나더러 6층으로 오라고 해. 그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애초에 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은 거야? 나는 그를 무시하기로 했어.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층은 너무 멀다고 말했어. 갈 수 없어. 너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
그런데 607은 지금 말을 전혀 듣지 않아. 그는 심지어 지금 5층에 도착했다고 말해. 나랑 같이 4층으로 가서 만나자고 해. 나는 깜짝 놀랐어. 너 지금 404 안 무서워? 얼른 숨어. 607은 내 설득에 잠시 멈춘 것 같았어. 잠시 후에야 내 메시지에 답장했어. 좋아. 그럼 좀 이따 안전해지면 다시 찾아갈게. 너 지금 어디 숨어 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왜 자꾸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6층으로 오라고 했잖아. 607이 답했어.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너 빼고 모두가 한 통속인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너 305에 있지? 내가 너한테 갈게. 기다려, 내가 갈게. 이 메시지를 보고도 나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305에 없으니까. 남자가 방금 3층을 떠났을 때 나는 바로 옆 307로 슬그머니 들어갔어. 여기는 부자가 살았던 곳이야. 도둑을 막으려고 자비로 자물쇠 2개를 달았지. 2달 살다가 이사 갔어. 문은 전혀 잠겨 있지 않았어.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607이 아무리 똑똑해도 겨우 약골 학생일 뿐이야. 설령 나를 찾는다 해도 도구 없이는 방법이 전혀 없어. 이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있기만 하면 그와 그 남자는 합류해서 돈을 들고 도망칠 거야. 그럼 나를 잡을 수 없을 거야. 손에 든 예비 폰을 두드리고 있을 때 내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 계속 잠수 중이던 510이었어. 그 남자 얼굴 봤어? 나는 뒷모습만 봤다고 말했어. 나는 이 사람을 봤어. 우리 모두 아는 사람이야. 지도 교수야.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을 봤어. 지도 교수는 사실 404의 남자친구야. 솔직히 나도 처음 알았을 때는 놀랐어. 하지만 그땐 그게 별로 말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도 내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몰라. 만약 지도 교수가 404의 남자친구라면 그럼 모든 게 설명돼. 404와 지도 교수가 공모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야. 그래서 404가 나를 막아서 신고하지 못하게 한 거고. 그 틈에 신호 차단기를 켠 거야. 그리고 협박성 발언을 시작했어. 우리가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그 범인이 4층으로 간 게 당연하지. 단지 401만 죽였어. 나는 바로 그에게 말했어. 607이 나를 4층으로 오라고 했어. 조심해. 512가 재빨리 가지 말라고 답했어. 그들은 아마 한패인 것 같아. 바로 그때 익숙한 비명소리가 들렸어. 4층의 404였어. 그 비명소리가 끔찍했어. 하지만 지금 나는 404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어쨌든 그는 그 범인의 공범이니까. 확실한 것 같았어. 404는 자신이 이미 들통난 줄 몰라. 단체방에서 말했어. 누군가 파이프를 타고 올라오는 걸 봤어. 무서워서 너희와 합류하고 싶어. 607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 어쩌지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 같아. 계단실 문을 잠갔어. 그가 올라온 건 나를 때리려는 거야.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 제발 부탁이야. 607이 무서워하는 모습도 연기 같지 않아. 그가 그렇게 미친 듯한 모습은 처음 봤어. 512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 바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를 믿지 말라고 했어. 아마 연기인 것 같아. 이제 나와 512밖에 없어. 우리는 둘 다 무시했어. 404와 607은 미친 듯이 행동했어. 단체방에서 우리를 미친 듯이 멘션했다. 607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곧 404의 도배에 묻혀버렸다.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못 봤다. 앞내 글자만 봤다. 알았다. 알았다. 그가 뭔가를 알게 됐다. 잠시 생각했다. 다시 보조폰을 들어 타이핑을 시작했다. 타이핑을 마치고 머리를 탁 치며 생각났다. 맞다. 사감실에 비상벨이 있다.
바로 512에게 타이핑했다. 사감실에 비상벨이 있는 걸 기억한다. 그들은 지금 현재 4층에 있다. 얼른 1층으로 달려가자. 보내고 나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불이 꺼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섬뜩해서 몸서리쳤다. 급히 1층으로 달려갔다. 평소 점검 편의를 위해. 사감 아줌마의 방은 계단 입구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갔다. 막 발을 들였는데 눈에 들어온 건 사감 아줌마의 산산조각난 시체였다. 붉은 액체가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다. 호흡이 멎었다. 마음속 공포를 참으며 응급장치를 찾은 후 사감 아줌마 방 구석에 숨었다. 조용히 512가 오길 기다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512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일이야? 너 아직 안 왔어? 그런데 512가 내가 잘못 짐작했다고 했다. 404는 범인이 아니다. 마음이 철렁했다. 설마 그가 알아챈 건가? 급히 답했다. 무슨 뜻이야? 뭘 알게 됐는데? 512 쪽은 매우 급박한 듯했다. 반마디씩 끊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나 지금 4층이야. 방금 그 남자는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그가 사러 간 걸 봤어. 0440사의 창문을 그가 깨뜨렸어. 404가 울기 시작했다. 남자가 그의 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남자가 그를 찌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온라인에는 607만 남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607은 이미 오랫동안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마 숨느라 바쁜 모양이었다. 내가 512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순간 위층에서 다시 비명이 들려왔다. 607이었다. 이어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동반되었다. 살려줘. 사람 살려. 감염돼서 살려줘. 아저씨, 살려줘요. 그리고 07은 잡힌 것 같았다. 곧이어 몇 번의 무거운 도끼질 소리가 났다. 그와 함께 비명과 저주가 따랐다. 니칭, 너는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할 것이다. 이때 512의 메시지가 또 왔다. 607이 갑자기 친구 신청을 보내며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가 나를 찾으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607은 512가 범인이라고 가장 먼저 의심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찾으러 올 리가 있겠는가? 하물며 방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지금의 607은 아마 더 이상 607이 아닐 것이다. 나는 다시 숨을 죽이고 오래 기다렸다. 겨우 약하고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활짝 열린 문을 따라 계단 입구를 바라보았다. 여자였다. 여자의 발소리는 매우 가냘팠다. 걸음걸이는 특히 빨랐다. 잠시 후 내 앞에 도착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매우 복잡했다. 나는 급히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안쳤다. 그는 나와 함께 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불 아래 반쯤 드러난 빨간 손이 보였다. 512는 자신의 입과 코를 꼭 막았다. 자신이 조금도 소리를 내지 않도록. 심장 박동이 진정된 후에야 쉰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사감인가? 그는 역시 이미 당했다. 그 미친놈, 나는 예비폰에서 채팅창에 마지막 한 줄을 치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우선 연구하고 확인하자. 이 경보기 어떻게 쓰는 거야? 512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달려와서 그 버튼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버튼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었다. 하나는 비상 스위치, 하나는 엄청난 소리를 내는 화재 경보벨. 너무 오래 사용해서 하얀 글자가 이미 흐릿해져서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512와 나는 한참을 연구하다가 마침내 결심하고 빨간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내가 옆에서 긴장한 채 말했다. 좋아, 얼른 눌러봐. 그러면 내가 구해줄 거야. 긴장한 512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막 빨간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피비린내와 함께 무언가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됐다. 512는 손가락이 잘린 손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녹슨 듯한 목을 돌리며 두려움에 뒤를 돌아봤다. 바로 우리 지도 교수인 리칭이었다. 그의 손에는 빨간 소방 도끼가 들려 있었다. 얼굴에 묻은 붉은 액체가 그의 웃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옆에 있는 512는 여전히 잘린 손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신음을 내뱉었다. 내 몸이 심하게 떨렸다. 절뚝거리는 왼쪽 다리도 힘이 풀렸다. 겨우 천천히 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리칭이 이 광경을 보고 꽤 재미있다는 듯 한번 웃으며 뭐 하는 척이야. 얼른 일어나. 나는 곧바로 눈을 크게 떴다. 공포에 질려 옆에 있는 512를 바라봤다. 512도 눈을 크게 떴다. 공포에 질려 나를 바라봤다. 설마 그였어? 우리 둘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는 가짜가 아니었다. 리칭이 다시 2번 헛웃음을 쳤다. 재미없어진 듯. 무거운 소방 도끼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위에서 떨어지는 핏자국이 또한 내 마음속에 선연한 파문을 일으켰다. 공포의 파문을. 그가 도끼를 들어 올렸다. 나는 꽉 눈을 감았다. 심장 박동 소리가 가슴을 뚫을 듯 커졌다. 따뜻한 액체가 내 얼굴에 튀었다. 리칭이 우스꽝스럽게 눈을 감은 나를 보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이 지경이 됐는데도 연기하는 거야? 나는 눈을 떴다. 시선으로 땅에 누워있는 512를 훑었다. 리칭 유관. 패배 때문에 아직 바닥에 앉아있는 나.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갔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불러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사람 형상의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 검은 그림자가 맹렬히 리칭에게 덤벼들었다. 손에 든 날카로운 칼날이 차가운 형광을 띠고 있었다.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리칭이 눈을 크게 떴다. 충격의 뒤를 돌아보았다. 극도로 무서운 장면을 본 듯했다. 리칭이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쉰 숨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곧 리칭이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 사람을 넘어 땅에 있는 나를 충격에 바라보았다. 왜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거지?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들려왔다. 그 신비로운 검은 그림자가 몸을 돌려 나를 한번 보았다. 302호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다음 순간 공포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다. 옆에는 계속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내가 깨어나자마자 긴장하며 물었다. 배지우 학생. 괜찮아요? 서경관이 불쌍히 여기며 병상에 누워있는 멍한 표정의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도 점차 경찰 조사를 알게 되었다. 조사한 전체 사건의 진실. 리칭에게는 이복 여동생이 있었다. 2 사람은 매우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2년 전 리칭의 여동생 린넨이 학교 폭력 때문에 30층 병원에서 뛰어내렸다. 영원히 생을 잃었다. 그래서 리칭이 이 학교에 들어와 상담교사가 되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다. 먼저 그가 유혹한 사백사에게 고향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몰래 우리 기숙사 건물에 잠입했다. 복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누락된 300이 쌍둥이의 여동생이 죽였다. 그렇게 나는 목숨을 건졌다. 여동생은 과실치사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실을 알게 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서 형사에게 물었다. 302의 여동생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냐고. 서 형사는 놀란 듯했다.
그녀를 보러 가서 뭘 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가고 싶으니까요. 고맙게도 서 형사는 더 묻지 않았다. 나를 데리고 선배기를 만나러 갔다. 또한 아주 세심하게 마음을 써서 우리에게 개인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앞에 여자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선배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멍한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떠나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신문실에 있는 선배기를 바라봤다. 그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했다. 선배기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그가 마지막 한 걸음을 해낼 거라는 걸 알았다. 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은 결국 선배기의 자살로 끝이 났다. 그때 나는 유일한 교환학생 자리를 얻었다. 미국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서 형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배수 씨, 사건 당일을 조사해보니 302와 리, 청이 모두 해지된 전화와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화 카드를 조사해보니 본인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기숙사에서 신호 차단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화 카드나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유롭게 난간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나는 갈매기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휴대폰 하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머릿속에 과거의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다. 내 이름은 배수야. 나는 아주 평범한 학교 폭력 피해자야. 평소에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가리키며 수군거려. 나는 생각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다. 또 한 번 논의된 후 무너져버렸다. 몇 걸음 앞으로 나가 그 여자 앞에서 따졌다. 512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404를 껴안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그 눈빛 속의 혐오감에 상처받았다. 몇 걸음 앞으로 나가 추궁했다. 그런데 401이 내 뒤에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내가 길을 막는다고 짜증냈다. 한 손으로 나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다. 607이 계단 위에서 차갑게 나를 바라봤다. 404는 역겨운 듯 몸이 뒤틀린 나를 바라봤다. 내가 너무 역겨워서 그래. 죽을 가난뱅이, 내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할머니는 내 치료비를 대려고 폭우 속에서도 병을 주우셨다. 302에 사는 그 쌍둥이는 부모님께 받은 성인 선물을 타고 텅 빈 길에서 과속했다. 그들은 이런 날씨에 길에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쿵 하는 소리. 내 유일한 가족도 잃었다. 한 달 후 나는 화장실에서 진실을 들었다. 607이 그들을 도와 꾀를 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을 씻는 물줄기를 바라봤다. 무심코 본 상담사의 메모가 떠올랐다. 그는 여동생을 괴롭힌 무리를 죽이고 싶다고 적어놨다. 나는 2층에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워줬다. 내가 뒤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며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갈 수 없었다. 1년 후면 대학을 졸업할 텐데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사가 심한 2층을 그 술자리에 데려갔다. 취한 2층은 가면을 쓰고 쌍둥이 중 여동생을 강간했다. 그리고 여동생은 언니에게 밀려난 것이었다. 나는 그 찍은 사진들을 은밀히 퍼뜨렸다. 언니는 분위기에 맞춰 친구들과 함께 여동생을 놀렸다. 여동생이 참지 못하고 자살하려 할 때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에게 나와 거래를 하자고 했다. 그가 언니를 죽이고 나 대신 감옥에 가면 내가 2층을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가 승낙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해. 몰래 그를 치료하는 정신질환 약을 바꿔치기 했어. 단체방에 익명, 메시지는 내가 보냈어. 신호를 끄는 것도 나야. 리칭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내가 보낸 메시지만을 메시지와 그가 얻은 폰으로 사람들이 어디 숨었는지 판단했어.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도 나야. 나는 512가 오기 전에 이미 그 경보 버튼을 눌렀어. 리칭은 여동생의 합류를 몰랐어. 나는 완벽한 희생양을 찾았다고 말했어.
그가 마음 놓고 사냥할 수 있게 했어. 그래서 그날 밤 그는 302호에 있는 게 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살아있는 여동생을 봤을 때 그렇게 정말 이 정신병자 멍청이. 여동생에 관해서는 내 마지막 계획은 그를 죽게 하는 거였어.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와 유일한 배정 지표를 다투지 않을 거야. 서경관의 전화를 끄는 나는 계속 난간에서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 위의 독특한 공기를 마시며 어쩐지 512와 404가 자매가 반목하면서까지 모두 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구나. 해에 정말 아름답구나.